최근 사우디가 KF-21을 구입하려 한다는 놀라운 증거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 언론과 방송들은 이를 긴급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만 방송 CTI는 11일 사우디가 한국에 KF-21을 도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KF-21과 같은 전투기 개발을 꿈꾸며 303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4,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어코 KF-21의 개발을 해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물론 사우디가 이를 사려 한다는 소식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물론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주목받은 충격적인 게시물은 지난 2월 9일 사우디 국방부에 의해서 게시된 후 바로 삭제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KF-21이라고 적혀 있고 사우디와 태극기가 함께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우디명으로 KF를 KINGDOMIS 파이터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중동 매체 디펜스 아랍은 지난 2월 10일 KAI 임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진이 SNS에 게시되었으나 해당 사진이 곧 삭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 6세대 항공기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하면서 현대식 전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으라며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KF-21이라고 했습니다. KF-21 이전에는 프랑스의 라파를 임시방편으로 논의했지만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사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왜 한국산 KF-21을 도입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우디 공군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항공기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KF-21은 양쪽에서 장비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광범위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공대공 무기로는 IRIS-T와 미티어 미사일을 쓸 수 있고 공대지 옵션에는 JDAM, 페이브웨이, GBU-39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현지 개발 탄약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 불가리아 군사 매체는 튀르키예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잠재적 제안으로 KF-21 전투기를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왕립 공군 RSAF에 제안된 플랫폼으로 한국 전투기를 묘사한 이미지가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되었지만 나중에 소셜미디어에서 삭제되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5세대 전투기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인 탐색은 리야드가 KF-21을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재적인 공급자로서 한국의 등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위 조달 전략을 다각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과 일치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최근 사우디에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함으로써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이는 비서구 제조업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에 가장 공을 들인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사우디가 미국에게 F-35를 도입하기가 힘들어지자 자국산 5세대 스텔스기를 기술이 전해주겠다며 유혹했습니다. 제22 F-35를 압도한다는 뻥까지 치면서 지속적인 세일즈를 했는데 한국에 KF-21을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가장 공을 들인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살만이 중국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빈살만은 과거 2014년 미국이 시리아 내 극단주의 세력을 공격할 때 F-15 전투기를 직접 몰고 참여한 조종사였고 현재 동생도 미국에서 훈련받은 F-15 조종사입니다. 이에 누구보다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중국의 제22 F-15를 능가하며 대단한 스텔스기라고 홍보했지만 이것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20은 중국 공산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 공중 우세 전투기로 설명됩니다. 1월 11일은 제20의 첫 비행 14주년이 됩니다. 최근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제20을 홍보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영상에서 제20이 외국 항공기와 근거리 공중전을 벌이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군사 해설자 장비는 클립을 분석하여 외국 항공기가 미국 해군 FA-18EF 항공모함 기반 제트기이거나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 주둔한 미국 공군의 F-15C 전투기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조종사 간의 극화된 대화가 포함되어 J-20과 F-15C 항공기 간의 근거리 공중전을 설명합니다.
두 제트기는 모두 꼬리를 쫓는 기동어 참여하여 민첩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극적으로 제-22 우위를 점하고 외국 항공기가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는 제-22 그러한 공중전을 통해 외국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격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미디어 매체 누토크에 따르면 많은 중국 네티즌이 제-20의 전투 능력에 대해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한 논평가는 CCTV가 종종 중국 및 외국 항공기가 관련된 그러한 공중조우를 보도하지만 실제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외국 항공기가 중국 제트기와 교전하여 승리를 주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PLA 조종사가 중지를 흔드는 것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명확한 영상을 공개합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이 상황을 조롱하며 제-20의 전투력이 문서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비꼬았고 중국 공산당이 사건의 실제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조롱했습니다. 제-20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전 국방대학교 정치전쟁대학 소장 유중진은 5세대 전투기가 AI와 통합되어 무기 시스템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첨단 AI 칩을 보유한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제한으로 인해 기술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말의 비행 테스트 중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중국 항공기 2대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제-20과는 다른 꼬리 없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이들이 테스트 중인 6세대 전투기일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이스 오브 어메리카는 대만 통콩 대학교의 연구원인 양타이 위안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베이징이 군 산업 성과를 자주 선보이는 것은 방어적 방어 정책에서 공격적 방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중국의 제-20을 비롯한 최근 공개한 중국의 6세대 전투기까지 미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 선전을 목적으로 한 왜곡된 보도라고 했습니다. 불가리아 매체는 지난해 10월 중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의 KAAN 전투기를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 소식통은 사우디가 튀르키예에서 제작한 항공기를 최대 100대까지 인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겠다는 KAAN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인도 전투기 테자스가 에어쇼에서 신뢰가 추락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인도 공군용 전투기에 탑재할 엔진 납품을 2년 이상 미뤘다고 알려졌는데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에어쇼에서 선보인 테자스 MK-1호 제트기가 가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항공기 제작사는 2월에 이곳에 11대의 테자스 MK-1호가 준비될 것이라고 했지만 단 한 대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자신이 탄 전투기는 MK-1호가 아니라며 소프트웨어 하나만 바꾸거나 외관만 바꾼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는 물론 전 세계에서 보도되며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에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려면 자체 엔진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진 생산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전투기 엔진을 오랫동안 생산하며 생산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제 KF-21에 들어갈 자체 엔진을 개발할 계획까지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중국, 튀르키예,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입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누가 진짜인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 빈살만은 한국의 KF-21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가 드디어 중국을 향해 한국산 K9 자주포를 발사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히말라야 인근에 배치된 중국 군사기지 10곳이 순식간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국경 분쟁의 갈등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킨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인도 측에서는 중국군이 못이 박힌 야구방망이로 인도군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휘둘러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라는 국방장관의 강경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고원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끊임없이 대치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소규모 충돌과 무력 시위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중국 병력이 차륜형 자주포와 특수부대를 추가로 배치하며 도발을 강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군 일부가 못 박힌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인도군 순찰대를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수십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영토 보호를 위한 정당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인도 군부는 자위적 차원에서 중국 군사기지 주요 거점을 즉각 타격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가 선택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산 명품 자주포 K9였습니다. K9 자주포는 155구경의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며 최대 사거리 40에서 50km를 충분히 지원합니다. 게다가 산악 지형에서 필요한 고각 사격 능력도 탁월해 높은 고원을 배경으로 하는 히말라야 분쟁지에서 그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전차포보다 훨씬 대형의 포탄을 더 먼 거리에서 쏠 수 있고 자동 장전 시스템과 고성능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어 초탄 명중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인도가 K9를 극찬한 세 가지는 첫째, 고각 등판 능력 험준한 지형에서도 기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되어 60% 이상의 경사도 무리 없이 오르며 안정적으로 포격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속 연속 사격 자동화된 장전 장치와 계산된 반동 제어 기술 덕에 분당 6에서 8발 정도의 사격이 가능해 광범위 화력 지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극한 환경 대비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도로 사정을 고려한 방어력과 기계적 설계가 적용되어 배치 후 곧바로 전투에 투입해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이번 실전 상황에서 인도군은 레이더와 정찰 자산을 통해 파악한 중국군 군사기지 좌표 10곳에 대해 K9 자주포를 일제히 발사했습니다. 터져나가는 굉음과 함께 155포탄이 중국 진지를 순차적으로 타격했고 몇 차례의 재장전 사격만으로 주둔 중이던 중국군 시설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통신지휘소와 헬기 경납고, 탄약 보급고 등이 직격탄을 맞아 통째로 파괴되는 장면이 인도 드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산 무기 기술력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군사 채널과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자주포 K9에 대해 저렴한 가격만이 장점일 뿐 정작 기술력은 뒤떨어진다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개된 세계 각지의 무기 평가와 실제 분쟁지에서의 운용 결과를 통해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에 주목하며 K9 자주포야말로 동급 최강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군이 초기 도입 물량 100문에 이어 추가로 100문 이상을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조 원이 넘는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메이드 인 인디아 K9 바지라브 EAJRA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인도 무기 사업이 될 것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인도의 도로망이 열악한 히말라야 지대에서조차 K9의 재기량을 발휘하자 중국산 C1이나 C15 같은 차륜형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라다크 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하고 있으나 그 주력인 C15는 차륜형 특성상 반동 제어가 어렵고 지형 돌파력에서도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포반이 발사 시마다 땅속에 고정용 스페이드를 박아야 하기 때문에 포탄 발사 간격이 크게 지연되고 정확도마저 낮아진 것입니다. 더욱이 고산지대에서 유지보수가 힘들어 고장이 발생하면 곧장 본토로 장비를 되돌려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결국 중국 언론은 이를 감추려 애쓰면서도 한국산 K9는 싸서 많이 팔리는 것일 뿐이라고 포인트를 흐립니다. 하지만 실제 무기 시장은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동률과 성능, 신뢰성,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되는 전천후 능력이 바로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대규모로 사들이기 위해 난리가 났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식 수출 계약 없이 K9를 받아내기 위해 각종 비밀 루트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이 단순히 K9 한두 대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무려 전략적 불량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제품을 중국이 손에 넣으려는 의도가 상당히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9 자주포가 가진 화력과 기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국은 이를 자국 기술력 향상은 물론 대외 무력 과시용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주력 자주포를 기반으로 차세대 한국형 무기를 역설적으로 중국이 양산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방산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온 여러 의혹들 때문입니다.
중국 측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한국 부품 업체나 중간 브로커를 찾아다니면서 막대한 금액을 제시하며 거래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뒤탈 없이 K고 일부를 빼돌릴 수 있다는 협박성 제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그럴 리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소문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고 생산 라인 일부가 외부 요인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 제작사 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주장, 그리고 중국 스파이가 이미 한국 내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가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말로 K고를 손에 넣게 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커진 만큼 K고를 복제해 제3국에 수출하려는 부정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화자찬과 달리 유럽 국가들도 K고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는 최초에 48문을 구매한 뒤 운용해보니 생각 이상으로 뛰어나다며 동일 수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철에도 K고는 막힘없이 작동해 핀란드 포병들의 강력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역시 깊은 숲과 험준한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작전 환경에서 K고를 실전 배치해 본 뒤 가장 뛰어난 기동성과 신뢰도를 갖춘 자주포라고 극찬했습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장 한가운데에서도 수십 발의 포탄을 연속 사격한 뒤 고장이 없는 데다 유지보수 또한 간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 중부 유럽의 폴란드, 나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권을 가진 세계 매체들이 K고이 보여주는 압도적 성능에 격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결정판 경이로운 고장률 0%에 가까운 명품 자주포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현지 군사평론가들이 K-95이 러시아와 접경에 있는 지역 방어에 꼭 필요한 핵심 전력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탄약 수송 차량과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높은 기동력은 기존 유럽제 자주포보다 오히려 한 수위라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니 과거 한국 무기 저가형 복제품이라고 비웃던 중국의 태도가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로만 봐도 이미 K고은 동종 자주포 가운데 독보적인 1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과 가격 간 가성비를 넘어 가용성 ABAIL, ABILITY과 신뢰성 리라이어빌러티라는 무기 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경량형 싸구려 무기를 만들려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공정관리와 핵심 부품의 높은 수준, 그리고 현지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량 기술력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물입니다. 하나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리고 다수의 한국 강소기업이 힘을 합쳐 꾸준히 기술과 품질을 끌어올렸습니다. K고를 실제 구매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일단 써보면 또 도입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유지보수와 수리까지 원활하여 도입 비용 이상의 가치를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국의 지형적 특수성과 전술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니 어느 누가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값싼 무기가 아니라 각종 환경을 뛰어넘어 압도적 성능을 발휘하는 명품 자주포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는 중입니다. 현지 테스트와 실전 운용을 통해 증명된 막강한 성능과 우수한 내구성, 그리고 표적 위치에 대한 빠른 반응 사격 기능 등은 이미 각국 군 지휘관들의 필수 체크리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든 자주포를 들여온다면 K고은 선택지 1순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국제무기 시장의 정통한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가 완전히 인식의 전환점을 찍었다고 분석합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보적 자주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이는 분명 군사 강국으로 가는 상징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거듭 자신들의 무기를 홍보하며 K고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세계 유력 언론들은 인도의 히말라야 전선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무기는 한국산 궤도형 자주포뿐이라며 보도했고 혹독한 사막부터 습지, 고원, 정글, 평원 어디에서도 문제없이 구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대서특필되며 이제 자주포하면 K고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세금 수십조를 쏟아부어가면서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거점은 바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인데요. 2024년 12월 일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마모토 TSMC 공장의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이제 겨우 양산을 시작했을 뿐인데 일본 반도체의 부활이라도 되는 일본은 지금 적잖이 흥분하는 모습입니다. 구마모토 12공장을 모두 가동할 경우 월간 생산 능력은 300웨이퍼 환산 10만 장 이상이며 총 투자액은 약 2조 9,600억 엔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대 1조 2천억 엔을 보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제조업체들은 2000년대 들어 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로직 반도체의 경우 현재 일본에선 40n급 제품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에서도 첨단 6n급 제품까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모토 TSMC 공장의 반도체 양산 소식이 발표된 지 열흘이 되지도 않아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마모토에서 멀지 않은 가고시마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일본 유명 관광지에서 화산이 폭발해 시꺼먼 화산재 기둥이 3km 위로 치솟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하늘을 뒤덮습니다. 시꺼먼 화산재 기둥은 상공 3-4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사쿠라지마는 활화산으로 유명한데 평소에도 소규모 분화가 일어나지만 이날은 유독 연기가 3km 이상 치솟으며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100km 떨어진 곳에도 화산재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도 화산 폭발 후 주변 지역을 3분 정도밖에 걷지 않았는데 화산재를 뒤집어 썼다며 팔부터 다리까지 잿빛 가루로 뒤덮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비슷한 시점에 미국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도 폭발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용암이 80m 높이로 치솟았고 화산재는 최대 2-4km 높이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분화한 것입니다. 현재는 분화 패턴이 안정된 수준으로 잦아들었지만 화산가스가 바람을 타고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주택 700채가 파괴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하고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같은 부리고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분화는 또 다른 불의 고리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해 일본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일본의 사쿠라지마, 니카라과의 마사야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루앙 화산까지 48시간 동안 불의 고리에 위치한 섬들에서 무려 4개의 화산이 분화한 것인데 이러한 일은 아주 드문 일이라 불의 고리에 사는 주민들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와 구마모토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구마모토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자마자 근처에서 초대형 악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TSMC 직원들은 자녀들을 위해 구마모토로 학교를 옮기고 있고 일본 구마모토 지역의 학교들은 대만어 수업을 신설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인접 지역에서 지진은 물론 화산 활동까지 잦아졌다는 사실은 엄청난 불안감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금융기업 규슈 파이낸셜 그룹은 TSMC가 구마모토현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가 10년간 6조 9천억 엔, 약 62조 8,7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일본은 이번 기회가 일본 규슈 지역 경제에 100년에 한 번 올 기회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만일 지진이나 화산 폭발 때문에 반도체 공장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공장 자체를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일본과 TSMC의 밀월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한 일본의 다음 단계는 이나노 이하 차세대 설계 기술인데다가 일본의 최종적인 목표는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라피더스 등을 통해 메이드 바이 저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의 가운데 양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TSMC 역시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는 대만의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 공정을 일본으로 과감하게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TSMC가 최첨단 공정은 결국 자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 협력 관계인데 지진의 화산까지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으니 일본으로서는 이래저래 불안하고 과연 TSMC 반도체 인력들이 일본 근무를 오래 원할지도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진과 쓰나미 못지않게 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 바로 화산 폭발인데요. 일본에 있는 활화산은 무려 111개로 전 세계 활화산의 10%가 일본에 있으니 일본 국민들도 미칠 노릇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불의 고리에서 4개의 화산이 연쇄 분화하자 일본에 또다시 화산 폭발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2014년 9월 27일 오전 11시 53분 나가노현과 기후현에 걸쳐 있는 온타케산이 폭발했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은 순식간에 화산재로 뒤덮였고 사망 실종자는 63명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온타케산 분화를 전후 최악의 화산재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눈길이 쏠리는 건 역시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은 분화에 의해 지형이 크게 바뀌어온 활화산입니다. 1707년 16일간 계속된 호에이 대분화가 마지막 폭발로 지난 300년 이상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5600년간 평균 30년에 1번 분화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언제 분화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일본의 화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후지산인데요. 후지 도시쓰구 후지산과학연구소 소장은 요미우리 신문에 3세기 동안 지하에 마그마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어 다음 분화는 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어 일본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0년 공개된 일본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후지산 분화 후 화산재가 약 3시간 뒤 수도권에 도달해 철도 운행이 멈추고 송전시설에 장애가 생겨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산재입니다. 약 2주간 화산재 낙하가 이어지면 가나가와현, 야마니시현에 30cm 이상, 도쿄 도심인 신주쿠구에 10cm 정도 쌓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제거해야 하는 화산재의 양은 4억 9천만 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만일 후지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다량의 폐기물을 낳는다면 일본 정부가 후지산 화산재도 바다에 투기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후지산이 분화하면 화산재가 약 4, 9억의 미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고심하다가 해양 투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알려진 것인데요.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반대에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데 이어 자연재해의 폐기물을 또다시 바다에 버리는 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 처리와 관련 해양 투기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면 최대 30cm가 넘는 화산재가 수도권에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붕괴나 교통편 마비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2020년 후지산 폭발 시 화산재 낙하량 예측치를 발표했는데 분화 3시간 만에 수도권에 화산재가 쌓여 철도 운행이 멈추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분화가 계속되면 2주 뒤에는 수도 도쿄 인근 가나가와 야마나시현에 30cm 이상, 도심에는 1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화산재 처리 방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지침에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도로를 최우선 제거 구역으로 정하고 상하행선 1차선씩 먼저 치워야 한다고만 정해졌는데요. 하지만 정리한 화산재를 어디에 어떻게 버릴지는 여전히 백지 상태인데 문제는 화산재를 만일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 생태계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폐기물 해양 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인정하는데 방사능도 버리고 화산재도 바다에 버린다면 주변국들에게 민폐는 물론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오염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시리아 내전이 발발 13년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그간 시리아 내전은 아사드 정부군이 승리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13년간 이어온 우위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시리아 정권을 뒷받침해주던 러시아와 이란의 역량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자 이때를 틈타 시리아 반군이 기습 공세를 퍼부었고 53년간 대를 이으며 유지된 아사드 정권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이슬람 무장 세력 하야트 타흐리트 알샴즈 HTS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반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상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정권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내전 초기에는 서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정부 진영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데다 수적으로도 앞서며 정부군의 우세를 보였으나 아사드 정권은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 속에 전세를 역전,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세의 경쟁적 개입과 피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복잡한 내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오랜 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전은 주변 강국의 개입으로 분쟁의 동력이 커졌고 2014년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발호하며 갈등 양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되며 잠시 소강 상태가 된 내전은 최근 글로벌 지정학이 급변하면서 극적인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거의 모든 군사자원을 쏟아부으며 약 3년간 소모전을 이어온 상태이고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란과 헤즈볼라는 전쟁 국면에서 여력이 소진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구조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팽팽하게 이어진 내전을 끝낸 시간은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근거지인 북서부에서부터 친티르키의 무장 세력과 합세해 대대적인 기습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정부 영토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이 급격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그간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정부군의 승리로 여겨지며 전선이 고착화되었고 거기에 친러 성향인 트럼프까지 당선되면서 아사드는 승리 깃발을 99%는 꽂은 상태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반군이 정부군의 영토를 거의 다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에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전부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간 아사드 정권에 공을 들여온 러시아 입장에서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럼 아사드 대통령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기 직전 탈출해 러시아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앞서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FIGHTRADAR24를 토대로 다마스쿠스가 시리아 반군에 함락됐다는 보도가 나온 무렵 이곳 공항에서 항공기 한 대가 이륙했다. 여기에 아사드 대통령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라사드는 중동의 악명 높은 독재자로 아버지인 하페즈 아라사드가 사망한 직후 대통령직을 세습받은 독재자였습니다. 취임 직후엔 과감한 개혁 과제를 추진했지만 곧장 철권 통치를 답습해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살인가스, 염소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런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육해공군 기지를 세우고 시리아를 러시아의 중동 개입을 위한 지렛대로 삼아왔는데요. 그동안 반군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여러 세력으로 갈라졌는데 지난 7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반군의 구심은 시리아 북서부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 조직 HTS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집단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보다 무력이 약했던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13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서방, 반이스라엘의 기조를 내세웠던 튀르키예가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한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르키예가 반군 편에 선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과 같은 배를 타고 있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친서방으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튀르키예의 눈에 가시인 로자바나 쿠르드족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중립을 깨고 시리아 반군편을 들면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오랜 불만을 배신으로 되돌려주었고, 이는 곧 시리아 반군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하마스 역시 배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남북으로 포위된 형국이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헤즈볼라가 버텨온 것은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를 통한 이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마저 끊긴 셈이니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기존처럼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시리아를 중동전 개입의 교두보로 활용하던 러시아는 중요한 요충지를 잃은 셈이라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도망간 시리아의 독재자가 살던 집이 공개됐는데 분노한 시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재자의 집에는 초호화 명품과 슈퍼카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이 도주한 후 시민들이 대통령궁으로 몰려가 고가의 물품을 약탈하고 가구를 파손했고, 이 같은 장면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궁에서는 페라리 F50과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의 최고급 차량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페라리 F50은 349대만 생산된 한정판이라며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외에 아우디, 벤츠, BMW 등의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대통령궁에서는 고가의 의류와 가구 등도 다수 나왔습니다. 대통령궁은 고가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리아의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언인 파디 마즈는 대통령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는데, 냉장고는 고기로 가득 차 있었고 냉장고 앞에는 에르메스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내인 아스마 여사는 세계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한때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의 자녀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는 소탈한 모습으로 영국의 다이애나비와 비교됐습니다. 하지만 아스마 여사는 내전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억 원대의 사치품을 사들여 서방 언론으로부터 시리아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내전 발발 이래 지금까지 62만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떠난 자리에 값비싼 슈퍼카들이 즐비했다니 시민들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리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군 HTS의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전력을 지닌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기도 합니다. 10대 시절이었던 2000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독립투쟁과 911 테러라는 주요 사건에 영향을 받은 알졸라니는 점점 종교적 헌신과 전투적 이념에 경도되기 시작했고, 이후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자가 된 이후 알카에다에 합류했습니다. 온건책으로 인해 시리아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민한 책략가로 생각되지만, 반대파들은 알졸라니를 무자비한 기회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은 2012년 알루스라 전선이 알카에다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식 테러단체로 지정했는데요. 알루스라 전선이 HTS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미국은 HTS의 목표가 시리아의 민주화가 아닌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고 보고, HTS 지도부 역시 여전히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며 HTS를 테러 조직 명단에 올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봄이 언제 올지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이처럼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사우디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 LSAM 도입을 서두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장거리 요격체계 LSAM의 개발을 완료하자 이미 중동의 두 국가들이 한국에 구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AM은 고도 40에서 60km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LSAM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중동의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구매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도 기대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해당 국가는 우리 방산업체에 RFI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이는 무기 도입의 첫 단계로 무기의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예비 수출 승인이 나오자 방산업체들은 해당 중동 국가와 LSAM의 기술, 가격, 성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해당 중동 국가는 구매 요청서까지 우리 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동 국가도 우리 측에 RFI를 보내 예비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LSAM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LSAM에 대한 이딴 러브콜은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관심을 보이는 국산 중거리 요격체계 천공 LL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천공 LL은 앞으로 10년간 생산 계획이 가득 차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무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방산 무기를 원하는 중동의 두 국가는 어디인지 조만간 알려질 듯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행보에 한국이 계속해서 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총리들이 연달아 트럼프와 만남을 갖고 있는데 이 만남 직후 곧바로 한국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해 온 사업들이 하나씩 중단되는 가운데 한국은 다시 한번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 경로라며 대통령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 모든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29일 트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황급히 찾아 약 3시간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트리도 총리와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불법 이민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 등 마약 위기, 공정 무역 거래,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 적자 등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도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당선인과 전날 함께 한만찬 사진을 올리며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고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 대선 후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으로 공식 회동한 주요 7개국 정상은 트리도 총리가 처음입니다. 트리도 총리가 사전 공개 일정에는 없었던 플로리다행에 나선 것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캐나다 경제는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719억 달러로 중국 2,782억 달러, 멕시코 1,614억 달러, 베트남 1,046억 달러, 독일 832억 달러, 일본 723억 달러에 이은 세계 6위 규모입니다. 한국은 51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거둬 미국의 무역 적자 대상국 8위에 해당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야만 합니다.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악연이 있습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트리도 총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2019년에는 나토 회의 중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를 조롱하는 발언이 공개되자 트럼프가 이중적인 인간이라며 불쾌감을 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2기 집권을 출범하기도 전 관세 25% 방침을 밝히며 선전포고하자 트리도 총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달려갔지만 AP통신에 따르면 트리도 총리는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확인을 얻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고위 당국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보복 관세를 매길 미국산 제품 목록도 이미 작성되고 있다고 AFP에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함께 25%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멕시코도 피해 최소화 대책에 부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틀 뒤 통화를 하고 트럼프가 줄곧 문제 삼은 미 멕시코 국경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제기한 중국산 전기차의 멕시코 우회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며 트럼프의 압박을 완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최근 멕시코에 공장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회사의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유럽도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트럼프 일기 때 철강 관세를 비롯한 무역 현안을 두고 미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무역 전쟁은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며 협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단일 대오를 통한 협상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꼽는 것은 미국산 LNG입니다. 트럼프의 신에너지 전략은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포괄적 외교안보 전략입니다.
이는 에너지 장관 내정자의 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차기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최고 경영자는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라며 에너지를 국익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라이트를 미국 셰일 혁명을 이끈 선구자 중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셰일 가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인선입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전략의 핵심은 탄화수소 자원을 중심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다각화된 접근입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LNG 수출을 대폭 확대해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을 약화하는 한편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맞서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2024년에는 수출 능력이 연간 1억 4천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개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이 구축한 신3대 지배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첨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가공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75%, 태양광 패널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여전히 비용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저렴한 화석 연료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은 미국의 LNG 공급 확대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LNG 수입에서 미국산 차지 비중이 2023년 기준 27%까지 증가한 상황인데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에너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30일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BRICS를 향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란 수출 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국이 2009년 결성한 연합체로 최근 들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문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 서벗어나려 하는데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브릭스가 국제교역에서 달러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고 여기에 도전하는 나라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브릭스는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는 식으로 달러화 사용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브릭스 국가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 디지털 기축통화 구상을 갖고 있는 중국이 여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는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강력한 미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훌륭한 미국 경제와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트로 달러라고 불리는 달러 패권의 핵심은 중동의 석유, 즉 에너지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와 손을 잡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달러를 이용해 석유 거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달러는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기본 통화 역할을 하게 했고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만약 미국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했다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막대한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게 크게 두 가지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미국발 통상 압력 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를 검토 중인데 이런 노력이 오히려 한국의 에너지 도입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도입 선택지가 미국 등으로 넓어지면 중동 지역 대상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 최근 방안에 한국가스공사의 최연애 사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알카비 장관은 세계 최대 액화천 연가스 LNG 기업으로 꼽히는 카타르 에너지의 쇠고 경영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은 LNG를 360억 달러 약 50조 원어치 수입했습니다.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LNG 3위 수입국인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카타르 등 수출국들의 중요한 고객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자사 홈페이지에 알카비 CEO와 최 사장과 회동 소식을 올리면서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 에너지의 중요한 고객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스공사는 2028년 이후 도입 물량과 관련한 추가 장기 계약 입찰을 진행 중으로 여기에는 카타르, 미국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전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카타르 입장에서는 가스공사를 계속 고객으로 확보해둬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세계 4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2030년까지 연간 LNG 생산량을 현재보다 85% 많은 1억 4,200만 TU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국산 LNG가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산 등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카타르가 도착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할 것인지에 주목됩니다. 도착지 제한 규정은 한국이 장기 계약으로 카타르에서 도입한 가스를 제3국에 내다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카타르가 자국과 국제시장에서 판매 경쟁을 벌이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넣은 조항입니다. 반면 한국은 내부 수급 불일치 때 남는 가스를 외부에 처분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지만 카타르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협상해서 도착지 제한 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카타르 에너지와 가스공사 간 협상에서 도착지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산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등장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이득은 바로 LNG 운반선의 수요 폭증입니다. 현재 LNG 운반선 시장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추격하는 형세입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은 60%입니다. 한때 80%에 육박했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줄어든 게 이 정도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캐나다를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게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모두 선택한 해법이 바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LNG 운반선의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2위인 중국의 경우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LNG 운반선을 도입하는데 중국산을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를 만난 직후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산 LNG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까지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들 최선의 방법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은 결국 한국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 제품들과 AI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제 조선업이 다시 한번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향후 세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광물이 한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미 한국에서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이어 다른 소재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티모니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총탄과 탄약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주원료이기도 합니다. 야간 투시경이나 적외선 센서 등 정밀 광학 장치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 미국에서는 주요 광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안티모니 중국 수입이 약 63%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히토류에 이어 최근 안티모니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공급을 통제한다면 주요 제조업과 군사 안보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잠재력이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주요 생산국의 안티모니 공급량도 줄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물량 공급이 중단된 데다 베트남, 타지키스탄, 미얀마는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티모니 가격은 연초 이후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아 북서 유럽으로 배송되는 금속 기준 톤당 22,7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현재 단계에서 노골적인 무역 공격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막기 위한 경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에도 영토 분쟁과 관련한 보복 조치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티모니보다 더 중요한 광물이 있습니다. 바로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광물입니다. 무기류,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절단 기계 등에 널리 쓰입니다. 예를 들어 텅스텐 합금강은 초경합금으로 공구강 등 산업적으로 널리 쓰이는데 특히 열이 많이 나는 드릴날이나 밀링날, 고속 절삭용 회전톱날 등에 쓰입니다. 텅스텐 90% 이상의 니켈과 철이 포함된 텅스텐 중합금은 높은 비중과 강성을 갖기 때문에 장갑 차량의 두터운 장갑이나 강화진지의 외벽 등을 관통하기 위한 철갑탄에 활용됩니다. 실제 2차 대전 당시 유럽 내 주요 텅스텐의 산지였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연합국과 추축국 양쪽에게 텅스텐을 공급하고 이득을 취했으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르투갈산 텅스텐을 먼저 선점해 싸그리 수입하여 독일이 수입할 몫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중요한 전략물자인건 매한가지인지라 다수의 국가들이 적어도 60일에서 181분의 국내 소비량을 확보해두는 광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데다 생산 비용도 상승하는 추세여서 서방의 대체 공급망 물색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는 미국은 2022년 입법을 통해 2026년부터 중국산 텅스텐의 미국 군사장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텅스텐에 대한 관세도 인상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해 중국산 탄화 텅스텐 관세 조치를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안티모니와 텅스텐, 은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해외 선적 이력을 공개하고 최소 금융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리서치 회사의 마이크로옵스는 미국과 중국이 텅스텐 비축량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 향후 12에서 18개월 안에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텅스텐 관련 기업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개발 중인 강원 영월군 상동읍 텅스텐 광산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상동 텅스텐 광산은 1990년대 문을 닫았던 곳으로 알몬티는 최소 7,500만 달러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텅스턴 공급 중 절반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100%를 소유한 IMC 그룹도 올해 2월 대구시와 1,3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고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에 필요한 텅스텐 분말 제조 시설을 만들기로 했을 정도입니다. 컨설팅 업체 인디펜던스 서플라이 비즈니스 파트너의 마이클 도노퍼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공급업체들의 중국과 무관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텅스텐 공급망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지부진했고 오래전부터 거론된 프로젝트 역시 미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희망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 상동은 강원도의 명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전국에서 장정들이 몰려와 작은 마을에 3만여 명이 북적였습니다. 당시엔 시외버스 정류장도 있었고 다방, 요정도 여럿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동에선 강아지도 1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중국산 텅스텐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광산은 1994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30년간 마을은 쇠락했고 지금은 노인 등 1,000여 명이 농사를 짓고 사는 곳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입니다.
흔한 슈퍼마켓도 없어 차로 40분 거리인 태백까지 가서 장을 보는 그야말로 지역 소멸이 걱정될 정도의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텅스텐 시험 채굴을 준비 중인 강원 영월군 상동 텅스텐 광산에는 매일매일 전 세계 유명 지질학자들이 방문해 광산 재개발 현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정훈 서울대 지구과학부 교수를 비롯한 전 세계 유명 지질학자 24명이 상동 텅스텐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지질과학연맹이 부산에서 개최하는 2024 세계 지질과학총회 참석차 국내에 입국했고 바로 상동 광산을 찾았습니다. 서정훈 교수가 답사팀을 이끌었으며 이들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광물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의 광화대를 객내에서 자외선 램프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레이너 클렘 교수는 대한민국에 이런 광종과 부존 지역이 있다는 게 놀랍다. 지속적인 탐사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한국의 광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블랙 알몬티 대한중석 대표이사는 국제지질학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상동광산의 재개발은 국제광물자원 수급의 안정성과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학문 연구와 광산기술 발전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동 텅스텐 광산은 대한중석이 1916년부터 텅스텐을 생산해 오던 광산으로 중국산 저가 중석에 밀려 1993년 폐광됐습니다. 알몬티는 지난 2020년 5월 1억 700만 달러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자회사인 알몬티 대한중석을 설립하고 올해 안에 상동 광산의 텅스텐 시험 생산 재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영월군에 건립 중한 텅스텐 옥사이드 재련 공장이 완공될 경우 연간 4,000티 이상의 텅스텐 옥사이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중국산 텅스텐 옥사이드 의존도가 95% 달하는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첨단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총 30억 달러 약 4조 원가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금은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생산, 배터리 제조와 재활용 등을 위한 시설 건설, 확장, 개조에 사용될 예정인데 상동 광산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의 협력에 미국 정부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폴리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및 3가지 텅스텐 제품 등 5개 제품에 25에서 50%에 달하는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통상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관세 인상 조치를 일부 수정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상향된 관세율은 태양광 전지에 사용하는 폴리실리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가 50%, 미가공 텅스텐 및 텅스텐바, 플레이트, 막대, 시트, 호일 등 텅스텐 가공품이 25%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자원 빈국으로 알려져 있던 한국이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핵심 소재들이 매우 많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그랬고 최근 중국이 한 것처럼 한국을 노리는 이들은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